미미즈카는 조선인들의 영원한 고통의 슬픈 역사입니다. 조선에서 잘려간 수많은 코와 귀가 모여 만들어진 이 무덤은 높이 9m에 이르는 거대한 인류의 참상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1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의 백성과 군인들이 이 무덤 속에 묻혀 있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조선인의 목을 베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목은 너무 무겁고 운반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그는 휘하의 장수들에게 조선인의 목을 대신해 코와 귀를 베어 전리품으로 대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은 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고 전쟁터에서 조선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의 코와 귀도 잘려나갔습니다. 잔혹한 전쟁 속에서 일본군은 단순히 군인들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인 여성까지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베어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본은 코의 수를 자랑스럽게 세며 코를 베어오는 것을 영광스러운 전리품이라 칭했죠. 그리고 교토의 미미즈카에 이를 묻어둠으로써 그들의 잔인한 전쟁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김이라고 하며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 올해로 32년째입니다. 제 소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애비애비라는 말을 들으셨거나 또 본인들도 무의식적으로 쓰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비어비, 그러면 안 돼. 애비야 큰일 난다. 애비가 쫓아온다. 아마 지금도 무심코 애비애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지요. 하지만 중년 이상의 세대들은 어릴 적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행동을 혼낼 때나 징그럽거나 무서운 동물이 나타날 때 애비애비라며 손을 휘젓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애비애비가 습관처럼 입에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이 표현의 역사적 진실을 모른 채 단순한 습관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애비라고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애비라는 말에는 슬프고 잔혹하며 끔찍한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애비의 원래 의미는 코와 귀를 뜻하는 일본어 단어 이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비가 자연스럽게 애비로 변한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애비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왔어요. 영어로 주로 대화했음에도 다급한 순간이나 어린아이들이 길가에서 곤충이나 벌레를 만지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애비애비라고 외치며 손을 저었죠.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친구가 전란이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었어요.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아진 덕분에 저 역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에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외로운 이민 생활을 견디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전란이라는 영화도 그런 기대감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자 화면에는 16세기 조선의 참혹한 역사적 장면이 펼쳐졌어요. 특히 중반부에 이르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군이 무고한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잘라 전리품으로 바치는 장면이 나왔을 때 가슴 깊이 파고드는 고통과 함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장면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각색된 허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고 공을 인정받기 위해 조선의 군인과 백성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가져갔다니 이 끔찍한 만행이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군도 조선인과 똑같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혹할 수 있었을까요? 살면서 그토록 깊은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끓어오른 것은 처음이었어요. 영화가 끝난 후 저는 미미즈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미미즈카는
일본어로 귀 무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교토에 위치한 전리품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이름과 달리 미미즈카에는 귀만이 아닌 코도 함께 묻혀 있었고 그 숫자는 무려 12만 6천 개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조선인의 코와 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소금에 절여져 일본으로 실려갔고 이는 일본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상징으로 무덤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말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토록 잔인하고 악마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민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말로 욕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본능적으로 욕이 터져 나왔어요. 동시에 왜 이런 충격적인 역사를 여태껏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마음속 깊이 밀려들었어요. 마침 연휴 기간이었기에 저는 이 믿기 힘든 코무덤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이 뚜렷한 성과 없이 장기화되자 부하 장수들을 독려하기 위해 조선 군인들의 코와 귀를 전리품으로 바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군은 조선인들을 죽인 수를 영수증에 적어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전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수들끼리 경쟁하듯 확인서를 제출하며 더 많은 공을 세우기 위해 일본군은 조선의 무고한 백성들을 이유 없이 마구 죽이고 코와 귀를 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조선인의 코와 귀를 마구 잘라갔을까요? 임진왜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장수들은 자신의 전공을 증명하기 위해 조선인의 수급, 즉 목을 베어 일본으로 가져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일본 장수들은 조선인의 목을 소금에 절여 보관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그것을 가족 친구 상관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지를 자랑했다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용맹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조선인을 죽였는지를 자랑스럽게 외치고 다녔던 거죠.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전사한 조선인의 수가 늘어나자 목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사람의 신체 중 머리는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 정도로 크고 무거워서 여러 개를 모아 운반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를 일본까지 가져가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겠지요. 이 끔찍한 행위만으로도 이미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지만 일본군은 더 악랄한 방식을 고안했답니다. 머리를 대신할 방법을 찾던 그들은 처음엔 귀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귀는 2개씩 잘라내면 숫자를 속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코를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는 부피가 작아 보관과 운반이 용이했고 여러모로 일본군에게 안성맞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 윗입술과 함께 코를 잘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수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남자인지 여자인지까지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리고 말았어요. 수백 년 전의 일이었지만 마치 제 눈앞에서 끔찍한 만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의 장수들은 전쟁터에서 싸운 조선 군인의 코만 잘라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을 인정받고 싶었던 일본 군인들은 점점 인간성을 잃고 결국 악마 같은 존재로 변했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코마저 마구 베어갔는데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코도 무차별적으로 베어갔다고 합니다. 이 무섭고 잔혹한 역사적 사실을 접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쥔 손은 점점 더 세게 힘이 들어갔어요. 어느새 입술을 심하게 깨물고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손이나 몸이 살짝만 찢어지거나 찔려도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바로 약을 바르거나 심할 경우 수술을 받아야 겨우 회복되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현대의술이나 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의 코를 잘라버린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피가 멎기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을 테고 상처 가골마 고름이 차오르며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비극은 더욱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평소 애국주의자도 아니고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일본에 대해서도
단편적으로 한국을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가끔 미국에서 애국가를 듣거나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우리나라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고국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자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옥 같은 삶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이 참혹한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조사했어요. 그러던 중 임진왜란 당시의 끔찍한 광경을 담은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라는 책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왜군은 마을에 침입하면 가장 먼저 아녀자들을 겁탈하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몸을 숨기거나 저항하면 왜군은 아기를 인질로 삼아 작두 아래 뉘어놓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려 응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작두로 아기에게까지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또한 성 안에는 아사 직전에 사람들이 가득했으며 죽은 자가 산자보다 많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일이 벌어졌고 길 곳곳마다 뒤엉킨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수구문 앞에 쌓인 시체들은 산더미처럼 높게 쌓였다고 합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일본 장수들이 조선 백성들에게 협박을 일삼으며 무작정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떠는 백성들에게 목숨을 살려줄 테니 대신 코와 귀를 바치라고 요구했고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은 결국 저항하지 못하고 그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군은 보이는 대로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냈고 그로 인해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는 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없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는지를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본군의 잔혹성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 깊이 옥죄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나 코를 자르는 행위는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생사의 구분 없이 조선인의 코를 무려 13만 개나 잘라 전리품으로 가져갔으니 이런 엽기적인 만행은 세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잔인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실제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지른 일본군을 어떻게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베어진 코들은 배편으로 나고야까지 실려갔고 나고야에서 오사카로 그리고 오사카에서 교토까지는 육로로 운반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본토에는 개선장군처럼 큰 수레에 실린 조선인의 베어진 코를 보려는 일본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입에서는 미친 듯한 분노의욕이 나왔어요. 제가 사업상 외국에 나갈 때도 큰 캐리어 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조차 힘든데 수십 통의 코가 담긴 통을 부산에서 배에 실어 오사카로 옮기고 다시 육로로 수백 수천 리를 걸어 옮겼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코와 귀를 돼지고기나 소고기처럼 소금과 술에 절여 통에 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짓이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전리품의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 통에 담긴 코와 귀를 일일이 꺼내어 세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행위를 두고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포기한 악마적인 만행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코의 숫자를 세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거나 일부러 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록과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 기록된 숫자와 실제 소금에 절인 코의 수가 맞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코와 귀를 정확하게 세어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을 광기에 물든 미치광이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마도 한국 분들 대다수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걸까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살육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모자랐던지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수십 통씩 운반해
여기저기 묻어두고 심지어 그 행위를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묻었다는 궤변으로 포장했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가 치밀다 못해 온 몸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고국 땅에 평안히 묻히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베어다가 묻고 그것을 공양이라며 위로했다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후손들은 이 치욕적인 과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침입을 당해만 왔었지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해 사람을 죽이거나 약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항상 온갖 침입과 간섭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난 과거는 깨끗이 잊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과거를 깨끗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가족이 이런 참혹한 일을 겪고 그곳에 묻혀 돌아오지 못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원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러한 잔인무도한 악행에 몸서리가 치지 않는다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미미즈카로 인해 이틀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며칠 뒤 일본으로 출장을 갈 예정이었는데 이번 출장에서 반드시 시간을 내어 미미즈카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잔혹한 역사의 현장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는 신속하게 업무를 마무리한 후 교토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한 순간 저는 초라한 무덤을 보며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미미즈카는 겉보기엔 높이 약 9m의 평범한 비석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조선인들의 삶이 가루처럼 흩어져 있는 듯 했어요. 미미즈카는 단순한 비석이나 무덤이 아니라 일본군이 조선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그들의 신체를 전리품으로 여겼던 흔적이자 우리 조상들의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기념비였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이곳은 과거의 역사이자 단순한 전쟁의 상징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조국의 자존심이 짓밟힌 흔적이자 조선인들이 겪어야 했던 무참한 잔혹성의 현실 그 자체였어요. 제 앞에 놓인 이 비석은 단순한 이름 없는 무덤이 아니었어요. 이 무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아픔과 그들에게 희생당한 조선인들의 한과 고통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미미즈카라는 이름은 문자 그대로 귀를 묻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곳에 묻힌 것은 대부분 사람의 코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들의 목 대신 베어간 것이 바로 코였기 때문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리품으로 온 귀를 보며 사람은 코는 하나뿐이지만 귀는 둘이니 한 사람을 죽이고도 2개의 수급으로 늘릴 수 있다며 코를 베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는 야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코무덤이라는 표현이 너무 잔혹하고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귀무덤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를 묻었든 코를 묻었든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잔혹한 만행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코를 묻었는데도 귀를 묻었다고 왜곡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또한 코를 베는 행위가 상징하는 잔혹성을 귀베기라는 덜 충격적인 표현으로 완화하려는 시도 역시 결코 용납되고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미즈카 앞에서 저는 당시 조선인들이 겪었을 참혹한 고통과 공포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그들의 처참한 죽음과 잔혹한 운명을 생각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은 조선에서 만나는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며 그들의 코와 귀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으로 보냈고 살아남은 이들마저 코가 잘린 채 비참한 삶을 이어가야 했어요. 그러나 미미즈카의 안내판에는 일본인들이 이 비극적인 역사를 미화하며 이것은 전설일 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이 만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왜곡된 설명이 적혀 있었죠. 이런 부정과 왜곡 앞에서 어떻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얄팍한 말장난으로 한국을 농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떻게 일본은 이러한 비극의 현장을 원혼들을 공양하기 위해 조성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문화재로 등록하고 심지어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제 조국과 조상들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저 전쟁의 승리를 자랑하는 목적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잔혹한 전쟁의 결과물을 관광자원으로 사용하는 일본의 행태는 저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어요. 교토에 남아있는 이 끔찍한 흔적을 보며 저는 이 진실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코무덤이 교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쿠오카, 오카야마, 쓰시마 등지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 6개의 코무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 곳곳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코무덤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추정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들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히틀러 역시 가스실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지만 생존한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일본군은 난징 대학살에서 30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개인조차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군 소위 2명은 누가 먼저 100명의 목을 베는지를 두고 시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살인 놀이에 불과했겠지만 그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함이었습니다. 전쟁 후 재판에서 그들은 이 시합에 관한 신문 보도가 소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총사령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어느 행위도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겨 살인을 저지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베어갔다는 것은 더욱 상상하기 힘든 잔혹함입니다. 게다가 코가 잘린 채 흉측하게 변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던 그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이고 옆에 붙어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왜 입이라는 단어가 좋지 못한 일이나 무서운 것을 표현할 때 입버릇처럼 사용되었는지 아시겠지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아이들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너 그러면 애비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아이들조차 애비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일본 순사보다 더 무서운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애비라는 말은 단순한 위협 이상의 공포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의 중장년 세대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 더 이전부터 애비라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입버릇처럼 사용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단어에 담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군이 조선인을 얼마나 학대하며 정육점 고기처럼 쉽게 신체를 훼손했는지를 알았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잔혹한 역사를 무심코 되풀이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만행을 기억하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귀무덤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섬기는 도요쿠니 신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어서 호코쿠 다이묘진이라는 신호를 받고 도요쿠니 신사가 세워졌는데 이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에 의해 채사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메이지 천황이 다시 이곳에 도요쿠니 신사를 세워 도요토미를 신격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침략 원흉 도요토미를 신격화한 것도 참기 힘든데 하필이면 바로 귀무덤 앞에다가 도요쿠니 신사의 정문을 세운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은 과거에 조선 사람들에게 참담한 만행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조선 백성들의 넋을 기리고 사죄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미미즈카의 존재는 일본인들이 과거의 만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대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 앞에 있는 귀무덤을 보면서 이건 일본인들의 사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히데요시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수없이 죽어간 조선인들에게 무덤까지 만들어줘서 오히려 일본의 아량이나 관용의 정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92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32년째 외국에서 교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 뿌리는 여전히 한국에 두고 있어요. 청년 시절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온 이후 한국의 전통과 역사는 점차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어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한국의 지난 이야기는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잊혀졌고 저는 어느새 미국 사회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점점 더 멀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고향의 흔적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삶이 안정되고 일상이 바빠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생겨났어요. 그 허전함은 어쩌면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잇고 살아온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도 제 뿌리를 되찾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내 일상의 분주함에 묻힌 채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 전란을 보고 미미즈카의 진실과 한국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마주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묘한 고통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미미즈카에 대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대부분이 코무덤의 존재를 모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세에 몰릴 때마다 반복하는 말은 그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어요. 왜 같은 전범 국가임에도 독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전쟁을 정당화하며 사과는커녕 독도 문제와 같은 도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까요? 그게 일본의 본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원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코와 귀 없이 떠도는 영혼이 된 우리 선조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참된 진실 규명과 올바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인식의 빈곤과 주체의식의 부재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에서는 이 코무덤의 슬픔과 통한의 역사를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저지른 숱한 죄악에 단순히 분노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 아픔을 깊이 되새기고 그 고통을 통해 내일의 존엄한 삶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미미즈카 앞에서 흘렸던 저의 눈물은 단지 개인적인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조국의 아픔이자 오늘날 우리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였습니다. 이국의 땅에서 잊혀진 채 남아있는 이 무덤은 단순한 전리품이나 과거의 유물이 아닌 조국을 위해 싸웠고 또 무참히 희생된 조상들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이 무덤은 말없이 고통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 그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자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미미즈카를 통해 저는 우리 조국의 역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이를 전설로 치부하고 단순히 관광지로 남겨둔 채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만행과 조선인들의 아픔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이 고통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결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이제 미미즈카를 일본 땅에서 한국으로 돌려놓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잔혹한 역사의 흔적이 더 이상 이국 땅에 방치되지 않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덤을 교토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역사를 되찾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눈 감지 않고 진실을 외면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진실을 요구할 것입니다. 일본은 이 과거의 만행을 전설이라 말하며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의 기록을 되찾아 올바른 역사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진실된 역사를 위해 이 비극적인 기억을 모두의 가슴에 되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미즈카는 그 자체로도 비통한 상징이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더 나아가
세계의 한국인의 자긍심과 존엄성을 되새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는 제 조국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합니다. 우리의 땅으로 돌아와야 할 미미즈카, 그저 무덤이 아닌 우리 민족의 상처와 영혼이 깃든 이 땅의 역사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 역시 이 아픔을 가슴에 품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진실을 지키고자 결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슬픈 역사가 담겨 있는 에비와 미미즈카 그리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